네, 앞서 화면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한반도 정세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연구소의 홍연익 수석 연구위원 또 김종대 연세대 경민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한 자리 이렇게 모셨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북한으로부터 나온 소식부터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 관련해서 상응 행동을 검토하겠다 이런 발표를 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일단 김여정이 다시 나오면 좀 섬뜩하죠. 작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완파했고 또 두 번이나 작년 6월에 우리를 위협하고 군사행동까지 하려다 김정은이 이제 말려서 결국은 중단되긴 했지만 네. 다시 이렇게 나오고 우리 정부가 이제 전단살포 금지법도 제정하고 그거를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데 조금 좀 참아보지. 그런데 이게 그 북한의 행태를 보면은 미국에 메시지를 주고 싶을 때 우리한테 그 가혹한 행위를 하면서 미국 좀 봐라. 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뭐 대북 정책 검토 끝나서 뭐 일단 그 윤곽이 나오고 또 인권 문제 계속 다그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네. 이거를 이제 미국에 메시지를 주고 우리한테도 좀 더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해 봐라. 뭐 이런 거라고 보이는데 네. 근데 김여정이 저 얘기하는 게 뭐 말로 그치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기도 해서 일단 약간 걱정은 됩니다. 네. 김 교수님, 지난해 6월이죠. 그때 4일과 13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한 뒤에 남북공동 연락소 폐쇄, 또 대북군사 뭐 대남 군사행동 이것까지 지금 얘기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대북 전단에 대한 군사적 대비책이 뭐냐를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네. 지금 북한은 대북 전단 풍선이 발각이 되면 휴전선을 북쪽으로 넘어오기 전에 격파하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에도 고사총을 발사해가지고 왜 한번 그랬죠. 굉장히 무력화한 적이 있는데 이 방역 트라우마가 역시 대북 전단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북한이 어떤 사람 하나 들짐승 하나 완전히 못 넘어오게 다 국경을 걸어버리고 작년 9월에는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연평도 인근에서 사살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극단적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는 다분히 방역에서 기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북 전단도 그런 맥락에서 보고 일체 넘어오지 않겠다가 하면 전방의 인민군들한테 비상을 걸어가지고 네. 공중 감시를 시키고 그 공중 감시에서 수상한 물체가 발견이 됐을 때 격파해버리라는 사전 명령이 하달이 되면은 네. 우리 군까지 긴장해야 돼요. 네. 이것이 또 예기치 않은 상태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우발적인 어떤 그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가 통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은 네. 다소 좀 시끄러워질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는 하게 됩니다. 우리 정부의 이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지적이신데 김 교수 말씀하셨듯이 2014년에는 고사포를 10여 차례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어떤 긴장, 군사행동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하나요? 네. 고사포는 아니고요. 총이었나요? 총인데 네. 그 총탄이 민가의 벽에 맞고 그래서 만약 거기 사람이 있었으면 살해당할 수도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지금 21세기의 전쟁이라고 하는 게 우발적인 사건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이미 1차 세계대전이 사라예보의 총성 몇 발로 한 극우 청년의 어떤 민족주의적 감정에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부부를 저격해서 그게 그냥 전쟁도 아니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대북 전단 살포를 해서 북한에 고사총을 쏴서 우리 민간인이 뭐 한두 명이 희생당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네. 또 우리도 보복 공격을 하고 그럼 또 거기서 또 더 몇 번 왔다 갔다 사격이 오고 가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네. 또 하나는 안보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대북 전단 살포하고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경제 활동을 못 하고 다 위험하니까 집으로 다 들어가시라 대피소로 피해라 그러니까 경제 활동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인명이 살상될 위험이 있고 국가 안보에도 위해가 되고 네. 그리고 그 많은 주민들의 경제에도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국가나 정부가 이거를 방관한다고 하는 건 전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미국의 태도도 이게 사실 그 전단 살포하는 분들 보면은 그 배경에 미국 국무부가 지원하는 단체의 그 돈으로 또 지원을 받아서 또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지금 살포한 단체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미국 국무부도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에 누를 끼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라고 좀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그 민주주의의 가치가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국가 안보와 다른 사람의 그 권리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면서 누리는 자유는 이거는 저지해야 되지 않나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7일이 문재인 대통령 김정인 국무위원장 첫 정상회담을 하고 판문점 선언을 한 지 꼭 3년이 되는 날인데요. 관련 내용 듣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뭐 정말 마음 선생이 분리선까지 나와서 맞이해 준다고 정말 감동적이에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역대 북남 합의서들처럼 기장만 뗀 불미스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두 사람이 무릎을 마주하고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판문점 선언이 약속한 평화의 길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김 교수님, 이 판문점 선언한 지가 어느덧 3년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남과 북 모두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상황이 뭐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대목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도 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고 하고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3년 전에 이제 판문점 선언 네. 그리고 그 뒤에 9월에 평양 공동 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서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곧 평화가 구축될 걸로 봅니다. 그 상태에서 딱 멈추고 네. 교착 상태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그 판문점 선언의 어떤 그 성과가 실패로 끝난 것이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군사 합의서는 정전 협정 이래 최초의 남북 그 군사 행동을 규율하는 유일한 협정이고 네. 남북이 서로 이걸 깨겠다는 말을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네. 위협만 할 뿐이죠. 그래서 그 여전히 군사 합의서의 효과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또 2019년에 그 싱가포르 회담에서 암묵적 합의가 된 게 이제 한반도 모라토리엄. 그 북한은 전략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고 네. 한미 군사 연습은 자제하는 이러한 형태의 암묵적인 어떤 모멘텀이 형성된 것도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뭔가 일괄 타결이 이루어져서 한반도 비핵화의 구체적인 어떤 성과를 못 내서 그렇지 네. 서로 간의 어떤 그 한반도 상황에 판을 깰 수 있는 도발적 행동은 자제되면서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다. 네. 그런 점에서 그 출발점이 판문점 선언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다 시작된 거예요. 네. 그런 만큼 판문점 선언은 현재 진행형이고 이거는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여태까지 평화의 주춧돌을 하나 정도 쌓아 올린 네. 그 위에서 아직도 또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출발점으로 계속 지켜나가고 살려야 될 상황이고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불안한 평화, 차가운 평화는 그래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판문점 선언은 아직까지는 평화의 자산으로 작동한다. 네. 작동하는 자산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홍 박사님, 어쨌든 남북 관계는 지금 여전히 답보 상태잖아요.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봐야 할까요? 네, 저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 네. 3년 전에 조금 아까 방송에서 나왔지만 김정은의 얘기에 그 문제의 근원이 있다고 봅니다. 네. 역대 남북 간의 합의가 여러 개 있었지만 그것이 지켜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기가 휴전선을 넘어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북한은 약속을 안 지키는 집단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 김정은이 그 얘기를 해요. 왜 약속한 걸 안 지키느냐? 네.
그러니까 김정은의 또 북한 정권의 지금 불만은 왜 판문점 합의, 평양 합의 이거를 남한은 왜 안 지키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그러면 왜 안 지키게 됐느냐? 우리 정부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못했을까요?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국의 견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가 사실 그 자기가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그런 외교를 해서 싱가포르 합의의 내용을 김정은은 몇 가지는 이행했지만 네. 미국은 거의 이행한 게 없어요. 거의 이행을 안 하고 그러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9월 달에 3년 전 9월 달에 이제 그 평양을 가셔가지고 이게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전폐하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장을 파괴한다. 네. 이것에 대한 적당한 대가를 미국이 보장만 하면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가 거의 다 할 것처럼 하다가 하노이에서 또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야, 이게 민주주의 국가들하고 합의를 하면 얘네들은 안 지키는구나. 그러니까 그 뒤로는 아예 미국하고 대화에 나오지도 않았고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이 이게 잘못하는 게 거기서 우리가 정말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정직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적극적으로 북미 간의 관계를 좀 개선시키고 합의도 이루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이거를 우리 책임이라고 나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비겁한 거죠. 미국은 너무나도 세니까 네. 감히 미국한테 대들면 오히려 혼찌검이 날 것 같으니까 우리 정부에다 대고 막 아까도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욕을 하고 비난하면서 미국한테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네. 사실은 북한 당국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우리 정부 지금 대한민국 정부처럼 북한의 어떤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위해서 하는 정부가 없는데 네. 저런 태도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물어보신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 제재 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준수하고 동맹의 의리를 지키고 그거 하느냐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쉽다면은 우리 정부가 좀 더 미국에 설득력을 발휘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네.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추진력과 결단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5월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 할 때도 네. 우리 대통령께서 좀 더 강력한 설득력을 좀 발휘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자연스럽게 21일 열린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으로 가는데 최근에 그 외신을 보면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으로도 잡혔다. 네. 거기에서 중요하게 또 보는 것이 2018년 싱가포르 합의 개선 의지를 네.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점에 대한 의미 부여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건 뭐 우리 정부의 의견이 관철된 것으로 봅니다. 네. 우리 정부가 항상 싱가포르 회담을 출발점으로 하자. 싱가포르 회담은 이제 그 북미 관계 정상화, 평화 체제 구축, 네. 한반도 비핵화, 유해 송환 이런 것들을 합의한 거거든요. 아주 낮은 차원의 합의예요. 네. 여기서부터 출발하자는 건데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가 한 건 뭐든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회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별로 좀 탐탁지 않은데 이번에 미국의 입으로 싱가포르 회담을 얘기했다는 것은 네. 실용적 접근의 어떤 맥락에서 좀 평가해 줄 만하다는 거고요. 단 아까 홍연익 박사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정부가 조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결기를 갖고 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그 3년 전에 그 북미 회담 또 2019년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 때까지 우리 스스로의 존재를 중재자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옛말에 저 중매 잘못 쓰면 뺨이 석대입니다. 네. 그 뺨 지금 맞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라 이 말씀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중재하고 했던 안이 아니라 이제는 당사자 입장에서 네. 우리가 평화의 당사자고 한반도 평화의 주역이다 하면서 미국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결기를 좀 보여주면서 네. 이제 더 이상 무슨 중재 외교니 뭐 이런 소극적 담론으로 돌파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니라는 걸 좀 엄중하게 인식했으면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또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의 미국 인권 상황 비판한 것에 이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네. 북미 관계가 앞으로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요? 일단은 견제를 하는 것 같아요. 견제요. 네. 북한의 입장에서도 아주 실망스럽진 않은데 그렇다고 구체적 방안이 지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정부로서도 일단 싱가포르 합의를 준수하겠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네. 대체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리고 일단 트럼프의 그 어떤 그 빅딜 방식도 아니지만 과거에 바이든이 부통령 했을 때 오바마 때의 전략적 인내. 이 전략적 인내라는 게 8년 동안 북미 간에 대화 한번 못 해본 게 전략적 인내거든요. 네. 그거 둘은 아니다. 그러나
그 둘 사이다라는 거예요. 뭐 단계적 근데- 동시적 얘기도 나오네요. 예? 단계적 동시적. 그렇죠. 네. 그거는 좋은 북한이 듣기에 좋은 얘기인데 트럼프와 오바마 사이다라는 얘기는 트럼프한테도 실망하고 오바마한테도 실망했는데 네. 그 사이라는 건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그래도 최악의 그 대북 정책을 점검하는데 우리의 영향력을 집어넣어서 반영을 시켜서 싱가포르 합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겠다고는 했지만 네.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약속한 게 싱가포르 합의인데 네. 미국은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안 지켰는데 지금부터 지킨다고 하는데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래 지키나 두고 보자 그러지. 네. 지킨다 고맙다 그러겠어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안이 미국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은 그나마 점진적이고 단계적이라는 거에 북한이 조금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환호할 정도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걸 내놔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아침에 이렇게 표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런데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북한이 저렇게 뭐 그냥 살짝 뭘 내비치기만 해도 발끈해버리는 네. 이런 태도는 외교적이지 못한 태도죠. 어떻게 영화를 보고서 평론도 써야지 예고편만 보고 평론을 씁니까? 네. 이게 지금 저기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저 대북 정책 구상 끝났다. 네. 곧 발표할 거라는 얘기예요. 네. 사실 우리도 잘 몰라요. 한국 정부가 얼마만큼 역할을 한 거지, 패싱을 당한 거지, 이것도 평가할 여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한이 발끈하는 거는 사전에 기싸움의 의미도 있지만 다분히 저는 허세라고 보는 것이 네. 저렇게 뭘 갖다가 대북 정책은 상대방하고 협상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진화하는 것이지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내 대북 정책은 이거다 하고 떡 내놓고 받을래 말래 이거 외교적이지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대북 정책 발표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어떤 자기네 책무를 다 수행하는 것이 저게 성공을 보장한다? 얘기 못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외교적 수단, 뭐 마쿠 외교도 있고 1.5 트랙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진화하고 만들어 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제 저거 마련했다고 해 가지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런 점에서 북한이 이제 바라는 방식은 과거와 같은 어떤 그 하노이 트라우마. 말하자면 계속 뭔가 기대하고 나갔다가 외교 무대에서 망신당해버린 이 아픔을 지금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관리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적절한 어떤 그 모양 만들기 또 거기에 맞는 어떤 상황에 맞는 접근법이라는 게 있는 것이지 대북 정책 이렇게 가겠다는 한 번의 발표 갖고는 변하는 게 없을 거다. 네.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유연하고 탄력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저런 북한의 태도만 갖고 앞으로 대화에 대해 어떤 섣불리 낙관이나 비관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네. 이런 정도로 좀 저는 신중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남북 대화의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바이든 대통령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내느냐. 네. 지금 이제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게 구체성이 없거든요. 전략의 큰 틀만 얘기했지.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 보긴 하겠지만 재촉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관건이 뭐냐. 제재와 압박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북한으로 볼 땐 그럼 바뀐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재와 압박은 계속하는데 관여의 수준을 그냥 가만히 북한이 먼저 할 때까지 기다리느냐 아니면 정상회담을 그냥 빨리 해서 그냥 만나서 내가 설득하마 하면서 트럼프처럼 나서느냐 네. 그 중간을 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제재와 압박 문제에서 아무 말이 없잖아요. 두 번째는 인권 문제를 자꾸 따지잖아요. 네. 그 인권 문제라고 하는 거는 북한이 가뜩이나 삼중고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인권 문제까지 막 따져서 막 하면 자기 정권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북한이 핵을 만드는 게 평화공존과 자기 체제 유지하려고 만들었는데 네. 자기 체제를 계속 흔드니 북한이 뭐 만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미국도 자기 협상력 증대를 위해서 블링컨 장관이 서울에 와서도 인권 문제 막 얘기했잖아요. 중국도 얘기하고 북한도 인권 문제 막 심각하다 그러고 그거는 이제 민주주의 동맹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는 것도 있지만 북한한테 압박을 계속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인권 문제는 제쳐놓고 그다음에 중단거리 미사일도 제쳐놓고 네. 그다음에 한 번에 모든 거 해결하지 말고 단계적 점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 대통령께서 설득을 하셔서 바이든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를 준다면 북한도 우리하고 대화에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미국에 대한 영향력이 없으면
북한은 우리한테는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네. 왜냐하면 남북 간에 합의해봤자 미국의 말만 듣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해서 미국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북한도 아 한국하고 대화 가치가 있구나. 요걸 느끼게 해줘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아니, 그 부분에서 저도 이 정상회담 관련해서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압박과 제재를 계속하면서 인권을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먹여 살려놓고 인권도 얘기하지. 북한의 제일 인권의 문제 핵심이 뭡니까? 정치범 수용소다 뭐 정치적 자유 얘기하는데 당장 산모들 산후조리 못해가지고 지금 죽어나가고 있고 또 오지의 그 영아들 50%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그다음에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 대체가 안 되고 있고 여기에 인도적 지원이나 어떤 유연성을 좀 풀어줘가지고 북한의 주민들의 생존권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그 자체가 인권입니다. 그런데 인권 얘기 따로 하고 굶어 죽이는 거 따로 하고 제재 완화도 같이 병행돼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식이군요. 제재 압박한다 그러면서 다 걸어 잠그고 인권을 얘기한다는 이 자체는 모순인 거예요. 네. 일단은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토대와 자원을 마련해 놓고 인권을 얘기해야 설득력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모순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행태를 보면은 다분히 백신 외교입니다. 예, 그러면서 어떤 그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 뭐 이런 것들과 백신 외교를 섞어버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백신 확보를 못 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이번 정상회담의 어떤 결정적 요인이 뭐 백신 외교라는 건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런 면에서는 우리 정부가 좀 미국에를 견인해야 될 점은 뭐냐 하면은 국제 정치에서 정치적 올바름을 내세우는 태도는 대단히 지혜롭지 못합니다. 어쨌든 그것보다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실용적 해법 위주로 가야지. 언제는 인권 민주주의 얘기하다가 언제는 또 백신을 무슨 뭐 국가의 어떤 그 군사 무기처럼 자기네 어떤 외교적 수단으로 보면 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대한민국 같은 중견 국가가 어떤 역할을 보장할 수 있는 자율적 공간을 좀 열어줘야 남북 관계도 풀리고 방역도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 점들을 우리는 좀 제대로 얘기하면서 네. 좀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봐요. 이번에 그 한미 정상 의제 중에요. 지금 이제 중국과 패권 경쟁에서 태기를 요구할 수도 있는 네.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고 또 이 쿼드 있지 않습니까? 네.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말씀하신 백신 문제 등등이 있는데 네. 이게 같이 테이블에 다 올라올 안건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백신 문제가 국민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그렇죠. 많으신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5월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 할 때는 백신이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을까 예상이 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미국 군에서는 백신이 남아 돌고 있고 그 미국 내에 30% 이상이 백신을 안 맞겠다 그래요. 네. 강제로 맞출 수도 없고 백신이 지금 아마 5월 중순 되면 미국에 남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굉장히 심각해 보이지만 그다음에 쿼드 문제는 쿼드는 일단 군사동맹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미국도 좀 조심해서 하는 게 군사동맹이나 중국을 완전히 견제하고 억제하고 하는 그런 모임으로 노골적으로 가면 인도도 참여 안 할 수도 있고요. 네. 일본 스가 총리도 내심 중국이 경제 파트너로 매우 중요하고 호주한테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진짜로 적극적으로 냉전 시대처럼 중국을 압박하고 억제한다면은 이 쿼드 자체가 안 될 겁니다. 네. 쿼드 플러스는 고사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너무 여기에 주눅들 필요는 없고요. 네. 미국의 대중 정책이 3C라 그러는데 대결, 컨프런테이션, 대결, 그다음에 컴피티션, 경쟁, 그다음에 코오퍼레이션, 협력 세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미국이 분명히 하고 있는 게 기후 문제라든지 북핵 문제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중국하고 협력하겠다. 그다음에 안보 문제, 인권 문제는 대결하겠다. 이건 용서할 수 없다. 그다음에 기술 문제, 경제 문제는 경쟁하겠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대결한다 그러는데 우린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사드 배치했을 때 우리가 중국한테 두들겨 맞을 때 미국이 구경만 했듯이 우리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건 대결하는 부분은 절대로 동참해서는 안 되고 경쟁하는 부분은 개인 기업이 하는 건 기업한테 맡기고 정부한테도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참여하고. 네.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하면 되고요. 그 대신에 이제 협력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 돼요. 네. 적극적으로 기후 문제나 뭐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 같이 협력을 미국도 협력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완전히 미중 대결 구도에서 우리는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분들은 진짜로 과연 그게 지혜로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오늘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실책을 선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 출발의 전기로 삼겠습니다. 특히 방역과 부동산 문제는 민생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히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저희가 들은 국민의 명령은 분명하고도 단호했습니다. 민생을 향해 치열하게 혁신하고 강력하게 단합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화의 명운을 걸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리에 경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반드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고 내년 대선에서 이겨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자랑스러운 나라 만드는데 저와 우리 의원님들이 힘을 합치면 반드시 그 결과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